우리 며느리랑 손주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평생 건설 현장에서 몸바쳐 일하며 외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민수의 갑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며느리가 보험금과 전 재산을 들고 상간남과 사라졌다는 오해로 7년간 분노와 절망 속에 살았어요. 우연히 참가한 서울역 노숙자 봉사에서 초라한 모습의 며느리와 병든 손자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며느리는 정말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오해와 진실, 분노와 용서가 얽힌 제 가족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아들을 잃은 지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민수가 세상을 떠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악몽 같은 날들 말입니다.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달려가는 내내 괜찮을 거라고, 우리 아들은 튼튼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되뇌었어요. 하지만 응급실 앞에서 의사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2살. 아직 젊은 나이였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년,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하늘이라는 이름의 예쁜 손자였습니다. 그때 5살이었어요. 아빠를 잃은 줄도 모르고 병원 복도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굴리며 놀고 있었죠. 민수는 제가 평생 바쳐 키운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키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 들어와서도 숙제를 봐주곤 했습니다. 건설 일이 힘들어도 아들 뒷바라지만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취직했을 때, 결혼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제겐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였어요. 민수가 데려온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여자라면 우리 아들을 잘 받들어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정은은 정말 괜찮은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에 와서도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북어국도 잘 끓여줬어요. 손자 하늘이도 잘 키웠습니다. 아이가 감기라도 걸리면 밤새 간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어머니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 줄이야. 민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빈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조문객들도 거의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아있을 때였습니다. 정은이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때 정은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잠깐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했어요. 아마 하늘이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집에 맡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내줬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왔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봐도 꺼져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정은이라면 이런 식으로 연락 없이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정은이 차를 끓여주고 하늘이가 할아버지라고 달려나왔을 텐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하늘이가 걱정됐습니다.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 정은이 친정에도 연락해 봤어요. 하지만 거기서도 소식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수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옷장 안쪽에 숨겨두었던 작은 금고가 열려 있었어요. 민수가 중요한 서류나 도장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분명히 거기엔 민수 통장이랑 보험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혹시 정은이가 가져간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닷새째 되던 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문 앞에 나가보니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봉투를 열어보니 민수명의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정은이 어떤 남자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뒤에 적힌 날짜를 보니 민수가 죽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고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죽은 지 하루 만에 적금이 모두 해지돼 있었어요. 보험금까지 전부 찾아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총 2,500만 원. 민수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정은이가 남편이 죽기도 전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그리고 장례식 날 슬픔에 빠진 척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평생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돈만 노린 여우였던 거예요. 우리 민수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여자에게 속아서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고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달았어요. 특히 여자라는 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며칠 뒤 이웃 아줌마가 찾아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만수 씨, 정은이 그 애가 남자랑 이사 간 것 같던데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 짐차가 와서 짐을 다 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자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사진 속 그 남자였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돈만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하늘이까지 데리고 도망친 거였어요. 제 손자를 그 더러운 관계의 증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정은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보여준 모든 친절함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시댁에 와서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모습, 제가 아플 때 죽까지 쑤어주던 모습, 하늘이를 돌보며 힘들어하던 모습까지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가장 분했던 건 민수를 속인 것보다도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버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몰라요. 이웃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만수 저 양반, 며느리한테 완전히 당했네. 돈 들고 튄 며느리를 못 잡아서 어쩌나.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민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저 여자, 내 아들 묘 앞에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정은이가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뻔뻔해도 시댁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때 제대로 혼내주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정은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잠적해버린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누구를 봐도 정은처럼 속마음을 숨기고 있을 것 같았어요.
건설 현장 동료들이 위로해줘도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동정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거짓말하지 않았거든요. 민수 사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아들아, 아빠가 며느리를 잘못 봤다. 내가 지하에서 얼마나 화날까. 그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지냈습니다. 민수도 저 세상에서 정은의 배신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은에 대한 분노는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손자 하늘이도 그리웠지만 그 아이마저 정은의 더러운 피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원망스러웠습니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였어요. 여자란 결국 다 똑같은 거였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 사진이 오늘도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어제 먹다 남은 찬밥 한 그릇뿐이에요. 이게 제 하루 전부입니다. 정은이 사라진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뻔뻔해도 시댁을 완전히 등질 수는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헛된 희망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마치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늘이까지 데리고 가서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손자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아픈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가끔 하늘이 생각이 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아빠를 잃고 할아버지마저 잃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정은이 때문에 제가 손자와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하는 거니까요. 이웃들의 시선이 제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엔 동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아들을 잃고 며느리한테까지 배신당한 불쌍한 노인으로 보는 거였죠. 그런 시선도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졌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아줌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양반 며느리한테 완전히 당했지. 돈 관리를 제대로 안 해놨으니까 그런 거야. 남자가 며느리를 어떻게 믿어. 참 순진하기도 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제가 순진했던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를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었나 싶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옆집 할머니였어요. 평소에 정은이를 예뻐했던 분이었는데 사건이 터진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만수 씨, 내가 봐도 그 애가 좀 이상하더라고. 너무 얌전한 척하지 않았어? 그런 애들이 더 무서운 거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정은이를 착하다고 칭찬하던 분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새삼 깨달았어요. 정은이가 있을 때는 좋은 며느리라고 하더니 없어지니까 원래 수상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니 정말로 정은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건 아닌가 싶었어요. 민수와 결혼한 것도 저를 잘 모시는 척한 것도 모든 게 돈을 노린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는 게 점점 싫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도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비웃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설 현장 일도 그만뒀습니다. 40년 넘게 한 일이었는데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동료들이 걱정해서 자꾸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저를 불쌍하게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팀장이었던 김형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걱정된다고 다시 나와서 일하자고 했습니다. 만수야,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야 해.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며느리한테 당한 바보로 볼 것 같았거든요. 김형이 돌아간 후에는 더욱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았어요.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자도 없고 아무도 쟤를 찾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 사진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밥을 해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드는 게 전부였어요. 가끔 정은이 생각이 나면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했어요. 빼돌린 돈으로 호화롭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 써버리고 또 다른 바보를 찾고 있을까요? 하늘이는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화가 났던 건 하늘이를 생각할 때였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죄가 없는데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채로 자라고 있다니 불쌍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늘이가 그리워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 제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뛰어와서 안기던 그 따뜻한 느낌도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은 정은의 피를 받았으니까요. 크면서 어머니를 닮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지금도 정은이한테서 저를 나쁘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괴롭혔거든. 정은이 하늘이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 생각을 하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엔 동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래 슬퍼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만수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세상에 여자가 한 명뿐인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본 건가요? 아니면 정은이를 잊고 새로운 며느리를 구하라는 뜻인가요? 어차피 며느리는 다 똑같으니까 새로 구해도 된다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부터 마트에 가는 것도 그만뒀습니다. 대신 작은 슈퍼에서 필요한 것만 사다가 먹었어요. 사람들과 마주치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졌어요. 정은이에 대한 원망도 커졌지만 동시에 제 자신에 대한 화도 생겼습니다. 왜 그때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였어요. 민수가 정은이를 데려왔을 때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그 여자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제대로 알아봤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민수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저도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에서 며느리 이야기만 나와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드라마에서 착한 며느리가 나오면 속이 뒤틀려요. 저런 것도 다 가짜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실제로는 다 정은이 같은 여자들일 거라고 봅니다. 뉴스에서 사기 사건이나 배신 이야기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정은이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을 속이고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사람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됐어요. 누구를 봐도 속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친절하게 구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스러워요. 정은이도 처음엔 그렇게 친절했거든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젊은 아가씨가 친절하게 인사해도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혼자 사는 노인이라는 걸 알고 뭔가 속이려는 건 아닌가 싶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안부를 물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걱정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제 사정을 캐내서 뒤에서 수군거리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답도 대충하고 빨리 자리를 뜹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배신당하면 다시는 믿기 어려워요. 특히 정은이처럼 완벽하게 속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끔 민수 생각을 하면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제가 이렇게 미워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혹시 민수가 저 세상에서 보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곧 화가 납니다. 민수도 그 여자한테 속았던 거잖아요. 만약 살아있었다면 정은이의 진짜 모습을 알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순진했나 싶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요. 왜 그런 여자를 제대로 못 봤을까? 왜 저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제가 말렸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도 없고 정은도 없고 하늘이도 없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 남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억울하고 화나고 외로워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어요.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정은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자리에 드는 게 전부예요. 가끔 산책을 나가기도 하지만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싫어서 금방 돌아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막막해져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 운명인가 봅니다. 며느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니까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에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 거였습니다. 여자란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돈만 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존재들이죠. 정은이가 그걸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힘들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은이 사라진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살던 그때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창밖을 보니 우울한 기분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런 날이면 더욱 민수 생각이 났거든요. 민수가 어렸을 때 비 오는 날이면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달려오곤 했어요. 옷이 다 젖어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점심때쯤 되어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데 누굴까 싶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김형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팀장이었어요. 김형은 몇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왔습니다. 걱정된다고 혼자 있지 말고 나오라고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만수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왔다. 김형이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보통은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거나 현장 나와서 일하자고 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차를 끓여서 대접했습니다. 김형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역 노숙자분들한테 급식 봉사를 하거든. 근데 사람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사활동 같은 건 관심 없었어요. 남을 도울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싫었습니다. 김형이 계속 설득했어요. 좋은 일이니까 한 번만 와달라고, 집에만 있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김형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만수야, 솔직히 말할게. 너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민수도 저 세상에서 걱정하고 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민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아들이 걱정하고 있을까 싶었거든요. 김형은 계속 말했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분들을 도우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로였지만 계속 듣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김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수야, 너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 그때 누군가 외면한다면 어떨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서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등지고 산 것도 결국은 남들의 도움을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결국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김형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진작 나와야 했다면서 등을 두드렸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한 이상 지켜야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아침 7시에 교회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김형이 돌아간 후에 후회됐습니다. 왜 그런 약속을 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있는데 익숙해져서 남들과 대화하는 방법도 까먹은 것 같았어요. 봉사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도 제대로 된 걸 입어야 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장을 꺼냈어요. 하지만 너무 격식 차린 것 같아서 평상복으로 바꿨습니다. 교회 앞에 가니 벌써 여러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제 또래나 조금 어린 분들이었습니다. 김형이 소개해줬지만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웠어요. 너무 오랫동안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정기적으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벌써 몇 년째 계속하고 있다더라고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어색했어요.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괜히 제 사정이 알려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추웠어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역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노숙하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 와본 적은 없었거든요. 골판지를 깔고 앉아 있는 분들, 큰 가방을 끌고 다니는 분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봉사팀에서 미리 준비해온 국밥과 빵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국밥을 담아서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첫 번째로 국밥을 드린 분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수염에 정중한 말투였어요.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분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싶었어요. 혹시 저처럼 가족한테 배신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분은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있었는데 국밥을 받으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그 할머니를 보니 갑자기 제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저런 나이쯤에 돌아가셨거든요.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제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국밥을 받는 분들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뭔가 뭉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형님도 힘드시죠? 요즘 세상 살기 참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자기도 얼마 전까지 집이 있었는데 자식들한테 당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거든요. 자식들한테 당했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자세한 사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아저씨 표정에서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와 똑같은 배신감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가족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리고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심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다는 걸 말이에요. 봉사가 끝나갈 무렵 한 젊은 여자분이 아이와 함께 왔어요. 아이는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하늘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하늘이도 저 아이 또래일 텐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건강한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한테 국밥을 드리면서 잠깐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식은 소중한 거구나 싶었어요. 아이가 국밥을 받으면서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어머니가 잘 가르친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밥차 앞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늘아, 국밥 식기 전에 먹어야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이름, 하늘이라고 부르는 소리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멀리서 한 여자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은 분명했어요.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밥 그릇이 떨렸어요. 설마 정은이일까 싶었지만 동시에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날 리가 없잖아요. 그냥 이름이 같은 다른 아이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쪽을 쳐다봤어요. 여자는 아이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뒷모습만 봐도 왠지 낯익었습니다. 김형이 제 옆에 와서 물어봤어요. 만수야, 괜찮아? 얼굴이 하얗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정은이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봉사가 끝나고 정리할 때도 계속 그쪽을 신경 썼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정은이었을까?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착각한 걸까? 목소리는 분명히 비슷했는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정은이었다면 왜 그런 곳에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돈을 다 써버린 건가? 아니면 상간남한테 버림받은 건가? 한편으론 속이 시원했어요. 그 여자가 결국 제대로 된 벌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남의 돈 빼먹고 도망간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가 걱정됐어요. 그 아이는 죄가 없는데
어머니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불쌍했습니다. 아무리 정은이가 밉다고 해도 손자만큼은 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 사람 사는 게 다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든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정말 정은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곳에서 뭔가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숨쉬고 있었구나.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3년 동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가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지난주 봉사활동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 그리고 너무나 익숙했던 여자 목소리.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이 놀라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억지로 끌려왔던 제가 스스로 나서겠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착각이라면 괜히 소동만 버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정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교회에 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말았어요. 온 신경이 곧 일어날 일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난주와 비슷한 풍경이었어요. 노숙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계셨고 봉사팀들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그 목소리를 들었던 위치를 기억해 두었어요. 밥차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쪽을 유심히 살펴봤지만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국밥을 나눠주는 일을 맡았어요. 하지만 지난주와는 달리 집중이 안 됐습니다. 계속 주변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 한 명과 아이 한 명이었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걸음걸이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분명히 그럴 거라는 확신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손에 든 국밥 그릇이 떨렸어요. 그들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여자는 낡은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아이는 너무 큰 옷을 입어서 몸이 헐렁해 보였어요. 둘 다 깔끔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50m, 30m, 20m. 거리가 줄어들수록 제 확신은 커졌어요. 그 여자의 걸음걸이, 아이를 돌보는 모습, 모든 게 기억 속의 정은과 똑같았습니다. 드디어 얼굴이 보였어요. 많이 야위고 피곤해 보였지만 분명히 정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는 하늘이었어요. 3년 전보다 훨씬 커 있었지만 민수를 닮은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런 곳에서 말이에요. 정은은 하늘이 손을 잡고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국밥을 나눠주는 척하면서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 여자와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더 가까이 갔을 때 하늘이의 모습이 제대로 보였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뺨이 쑥 들어가 있었고 손목도 가늘어 보였어요. 그리고 손목에는 병원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팔찌에 적힌 글씨를 읽어보려고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병원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하늘이가 아픈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정은도 예전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 있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그 여자에게 어떤 일들을 가져다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정은이 하늘이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아, 국밥 식기 전에 먹어야지. 바로 지난주에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분명히 정은과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정은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만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하늘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이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입을 벌리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정은 앞에 놓았습니다. 정은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리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그 여자를 만나면 뭐라고 할지 수없이 생각해 봤는데 정작 마주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몇 초 동안 서로 바라만 봤습니다. 정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 여자를 찾아 헤맸는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습니다. 내가 아직도 숨쉬고 있었구나.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늘이 손을 잡아 끌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년 만에 만난 그 여자를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잠깐만, 어디 가려고 해? 저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정은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하늘이를 끌고 갔어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만 정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쫓아갔어요. 다른 봉사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정은은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가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이와 함께 있어서 빨리 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점점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역 대합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정은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습니다. 제가 따라오는 걸 보고 더 빨리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가 힘들어했습니다. 아이는 숨을 거칠게 쉬며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더 이상 뛸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은도 어쩔 수 없이 속도를 늦췄어요. 그 틈에 저는 더 가까이 갔습니다. 이제 1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서울역 뒤편의 한적한 곳까지 왔을 때 정은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정은은 하늘이를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를 그냥 보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3년 동안 숨어 살면서 이제 와서 그냥 보내달라고 하다니요.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할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냥 보내달라고? 내가 뭘 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정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어머니 뒤에 숨어서 저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좋아했던 아이가 이제는 저를 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은이 하늘이한테 저를 나쁘게 말했을 게 분명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하늘아, 할아버지를 기억하니? 아이에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하늘이는 더욱 어머니 뒤로 숨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 달려와서 안겼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하늘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물론 하늘이는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확실하지. 저는 정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이의 손목에 찬 병원 팔찌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빈혈 치료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가 정말 아픈 거였어요. 빈혈이라니.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생긴 병이 분명했습니다. 정은이 하늘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은에게는 화가 났지만 하늘이는 불쌍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그것도 제 손자가 말이에요. 정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바닥에 박으며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하늘이만은. 그 모습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빌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일어나.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정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로 처절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예전에 깔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돈 빼먹고 도망간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정은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그때 도망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친 게 아니라니.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돈 들고 사라진 게 도망간 게 아니라면 뭐죠? 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진짜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3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이렇게 망신스러운 꼴이 되니까 거짓말로라도 변명하려는 거겠죠. 사정이 있었다고? 그래, 말해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왜 도망쳤어? 아들 돈은 어디에 쓴 거야? 이 말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3년 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어머니 옆에서 무서워하며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3년 전에 돈 들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런 연기를 하다니요. 정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전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또 거짓말하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증거도 다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증거도 다 봤어. 통장도 텅 비어 있고 상간남이랑 찍힌 사진도 있었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가 아직도 저를 속이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은이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남편이 남긴 빚쟁이들이 집에 불 지르겠다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민수가 빚을 졌다고요? 그런 말은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빚쟁이들, 민수가 무슨 빚을 졌다고? 정은은 계속 울면서 대답했어요. 말이 끊어져서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사업 실패하고 보증을 서서 점점 이상했어요. 민수가 사업을 했다는 얘기도 처음 듣는 거였고 보증을 섰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하지만 정은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서줬는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빚쟁이들이 민수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민수 오빠가 숨기고 있었어요. 아버님한테 걱정 끼치기 싫다고. 그 말을 들으니 조금 흔들렸어요. 민수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제가 걱정하는 걸 싫어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왜 돈을 가지고 사라진 거죠? 왜 저한테 사정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왜 말없이 사라진 거야? 나한테 얘기했으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정은이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그날, 장례식 날 빚쟁이들이 와서 하늘이 다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날이라니 민수 장례식 날 말인가요? 빚쟁이들이 장례식장에 왔다는 소리인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빚쟁이들이 장례식장에 왔다고? 나는 못 봤는데? 정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었어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이랑 같이 들어가려는데 그 순간 정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정은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돈 안 가져오면 하늘이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늘이를 팔겠다고요? 그런 무서운 협박을 했다는 건가요? 아이를 팔겠다고?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하늘이 지키려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만약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라면 당연히 아이를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럼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정은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아버님도 위험해질까봐. 그 말에 당황했어요. 제가 위험해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도 위험하다고?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한테도 해코지할 거라고 협박했어요. 점점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요. 만약 정말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었다면 정은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었어요. 그럼 금고에서 가져간 돈은 뭐야? 통장이 다 비어 있던데? 정은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가 너무 오래되어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금고에서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적혀 있는 것 같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데 그게?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민수 오빠 유언장이에요. 유언장이라고요? 민수가 유언장을 남겼다는 건가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종이를 받아서 봤습니다. 분명히 민수 글씨였어요. 하지만 내용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정말 민수가 쓴 거야?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민수가 유언장을 미리 써뒀다는 게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왜 미리 유언장을 썼어? 정은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곤란해질까봐.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됐어요. 민수가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미리 유언장을 써둔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상간남이랑 찍힌 사진은 뭐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 사진 얘기를 하니까 더욱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오해라는 건가요? 정은이 손을 휘저으며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상간남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인데? 정은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유언장. 유언장 작성할 때 증인이었어요. 증인이라고요? 유언장을 쓸 때 증인이 필요한 건가요? 법적으로 유언장에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민수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진이 찍힌 날이 유언장을 작성한 날이라는 건가요? 손을 잡은 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은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위로해 주려고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때 누군가 사진을 찍었나 봐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정은의 말이 진실이라면 제가 3년 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건가요? 하지만 아직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증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 정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역시 이상했어요. 가장 중요한 증인이 연락이 안 된다니요. 그럼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 정은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거짓말 안 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엄마가 맞아요. 우리 진짜 무서운 아저씨들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한 것 같았어요.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하늘이의 말을 듣고 보니 정은의 이야기가 조금 더 믿을만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연락 안 했어? 3년 동안 소식도 없이? 정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무서웠어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찾고 있을까봐. 그리고 아버님도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보니 정은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의심 그리고 조금의 동정이 뒤섞였어요. 정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를 보니 더욱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았거든요. 빈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과연 정은의 말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3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은이는 죄가 없습니다. 이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분명히 민수 글씨였습니다. 아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쓴 글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숨겼는데 결국 더 큰 고생을 드리게 된 것 같아서요. 민수가 정말 혼자 고민하고 있었구나. 제가 전혀 몰랐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속상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제가 친구 보증을 서준 일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리려고 몇 번 시도해 봤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읽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운 아버지였나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는데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까봐 무서웠습니다. 민수가 저를 걱정했구나. 제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미안했습니다. 정은이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늘이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제가 유언장을 읽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정은이는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제 잘못 때문에 고생하게 될 텐데 그게 제일 마음 아파요. 정은이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은이에게 죄가 없다니. 그럼 제가 3년 동안 그 여자를 미워한 게 잘못된 건가요?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계속 읽기가 무서웠어요. 뭔가 제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은이와 하늘이를 도와주세요. 특히 하늘이는 아직 어린데 아빠 없이 자라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민수가 정은과 하늘이를 부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반대로 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보험금과 적금은 모두 아버지 병원비로 써주세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는데 몸이라도 아프시면 어쩌나 걱정됩니다. 민수가 제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정은이 가져갔다고 오해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그 돈은 정말 빚 정리에 다 쓰였어요. 빚쟁이들이 당장 갚으라고 해서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민수가 아버지 병원비로 쓰라고 남긴 돈을 정은이 빚 정리에 써야 했던 거였어요.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을까요?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생을 시켜서. 하늘이 잘 키우고 힘들면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해. 아버지는 무뚝뚝해 보여도 정말 따뜻한 분이야. 민수가 정은에게 저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여자를 도망자 취급했습니다. 얼마나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하늘아, 아빠가 먼저 가서 미안해.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엄마 속 썩이지 마. 아빠는 하늘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게 제일 바람이야. 하늘이에 대한 아빠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그런데 하늘이는 할아버지와 떨어져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팔찌까지 차고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다한 효도는 정은이와 하늘이가 대신해 줄 거예요. 부디 건강하시고 외롭지 않게 지내세요. 아들 민수 올림.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정은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도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아버지한테 오해받고 도움은커녕 원망만 들었으니까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정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님, 정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아마 제가 사과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은에 대한 원망, 분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대신 미안함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저를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걸 봤으니까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하늘이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뒤로 물러났어요. 아직은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은이 하늘이한테 말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야. 아빠가 말씀하신 그 할아버지. 하늘이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민수 유언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아들의 글씨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일이 민수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갔구나 싶었습니다. 민수가 원했던 건 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이제 믿어주시는 거예요? 믿어주다니요. 믿어달라고 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3년 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 사람이 저였습니다. 내가 믿어달라고 해야지. 3년 동안 널 오해해서 정말 미안하다. 정은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누가 제게 그 사진을 보낸 걸까요? 통장 사본과 함께 상간남과 찍힌 사진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유언장 증인이었다니요. 그 사진 말인데 누가 나한테 보낸 거야? 정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몰라요. 누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려고 했는지 이상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혹시 빚쟁이들이 한 짓일까요? 가족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돈을 더 쉽게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 사람 모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은이 깜짝 놀라며 제 뒤로 숨었어요. 하늘이도 무서워했습니다. 혹시 빚쟁이 중 한 명인 걸까요? 남자가 점점 가까이 왔어요.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빚쟁이 같지는 않았어요. 누구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저, 민수 씨 친구입니다. 민수 친구라고요? 민수한테 그런 친구가 있었나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정은도 놀란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을 쳐다보더니 갑자기 깨달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은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유 원장, 작성하실 때 증인 역할을 했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바로 사진 속 그 남자였구나. 정은과 손을 잡고 있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가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이걸 맡겨뒀습니다. 아버님이 며느리분을 의심하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또 다른 봉투였어요. 민수가 이런 것까지 준비해뒀다니 정말 세심한 아들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요? 남자가 봉투를 제게 건네며 말했어요. 그날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봉투를 받아보니 꽤 두꺼웠어요. 민수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뒀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도 그 빚쟁이들 때문에 위험해져서 한동안 피해 있었습니다. 최근에야 안전해져서 그제야 상황이 정리됐어요. 모든 사람이 그 빚쟁이들 때문에 고생했던 거였구나. 정은만 혼자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정은은 정말 무고했고 모든 게 제 오해였던 거예요. 3년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으니 부끄러웠습니다. 이 자식? 내 며느리 망신시킨 게 너냐? 이 말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사진 속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서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상간남이 말입니다. 정은이 깜짝 놀라며 제 팔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그분은.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놈을 찾아낸 거였어요. 정은과 바람을 피워서 제 가정을 파탄낸 그 남자를 말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 책임져. 남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오히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때 남자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제게 내밀었어요. 아버님, 저 상간남 아닙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상간남이 아니라고요? 그럼 정은과 손을 잡고 찍힌 그 사진은 뭐란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진까지 있는데 무슨.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부탁했습니다. 유 원장 증인으로. 그리고 혹시 아버님이 며느리분을 의심하시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민수 얘기였어요. 아들이 그렇게 많은 걸 준비해뒀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언제 그런 부탁을 했다고? 남자가 봉투를 열어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 중에 민수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에 저를 불러서 이 모든 걸 맡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편지를 받아서 읽어봤어요. 역시 민수 글씨였습니다. 김 형님, 부탁이 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정은이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 자료들을 보여주세요.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진실을 알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민수가 이런 것까지 걱정하고 있었다니. 정말 세심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걱정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날 사진은 유원장 서명하던 날 찍힌 겁니다. 며느리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위로해드리려고 잠깐 손을 잡아드린 거였어요. 정은이 울부짖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날 사진은 유원장 작성하던 날이었어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제가 3년 동안 상간남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민수를 도와준 은인이었다는 건가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럼 진짜 바람 피운 게 아니었다는 거야?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 회사 동료였고 법무팀에서 일해서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린 거였어요. 회사 동료였다니.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였어요. 정은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서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분은 그냥 민수 오빠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사진을 누가 나한테 보낸 거야? 남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빚쟁이들 중 누군가가 한 일일 겁니다. 가족들끼리 싸우게 만들어서 돈을 더 쉽게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빚쟁이들이 의도적으로 오해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거였어요. 저는 완전히 그들 계획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정은과 하늘이를 원망하고 혼자 고립되어 살면서 말이에요. 남자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이게 그날 유언장 작성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민수 씨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찍어두라고 하셨어요. 동영상이라고요? 그런 것까지 있었다니.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쓰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은이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남자가 정은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는 장면이 그 사진이 찍힌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바람 피우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위로하는 모습이었어요. 동영상에서 민수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형,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일까지 도와주시고. 아니야, 민수야.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정은에게도 말했어요. 정은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꼭 잘 될 거예요. 모든 게 선이었어요. 그 남자는 민수와 정은을 도우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를 나쁜 사람으로 오해했어요. 동영상이 끝나고 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명확해졌거든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민수 씨가 제일 걱정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가족들이 오해해서 서로 미워하게 될까봐. 민수의 걱정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정확히 아들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믿어주시겠어요? 정말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믿어주다니요. 제가 잘못했는데 뭘 믿어달라는 건가요?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할 사람은 저였어요. 내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 씨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가족들이 서로 원망하지 말고 도우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민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말이에요.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모습만 봤으니까 당연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하늘이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은이 하늘이한테 말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미워하신 게 아니야. 오해였어. 아이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집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늘이가 아직도 할아버지를 원했구나 싶어서요. 물론이지. 우리 함께 살자. 정은도 울었어요. 이제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다니요. 제가 감사해야 할 말이에요. 3년 동안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민수 씨와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잠깐만요. 성함이라도 알고 싶어요. 김철수라고 합니다. 민수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김철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진실까지 알려주시고. 김철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수는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가족을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민수가 가족을 사랑했다는 걸 저는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떠나고 나서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하냐고요? 민수가 원했던 대로 해야죠. 가족이 함께 사는 거요. 정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니요. 제가 괜찮을 리가 없어요. 3년 동안 가족을 오해하고 미워했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어요. 민수의 뜻대로 가족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프지 않아요? 아이가 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착한 손자를 3년 동안 못 봤다니 정말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늘이만 건강하면 돼. 하늘이 손목에 병원 팔찌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도와줬어야 할 손자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다니요. 하늘아, 이제 할아버지가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 빨리 치료받자. 정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폐만 끼쳐서. 폐라니요. 가족인데 무슨 폐예요. 이제부터 같이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내요. 그날 저녁 3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민수는 없었지만 남은 가족들이 함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을 부쉈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을 제가 현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서울역 하늘 위로 아침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곳에 따뜻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김철수 씨가 떠나고 난 후 저희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정은이 먼저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말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하늘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처럼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년 만에 듣는 손자의 인사였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할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었어.
하늘이가 조금씩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만졌습니다. 아이의 손이 차갑고 가늘었어요. 할아버지 손이 따뜻해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이 작은 손자가 얼마나 추위 속에서 지냈을까 싶었거든요. 하늘이는 이제 추위 걱정 안 해도 돼.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해줄게. 정은이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아마 안도감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거예요. 저는 하늘이를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처음엔 조금 긴장했지만 곧 제 품에 안겼어요. 이놈이 내 아들 피였구나. 이제 하래비가 너 지켜줄게. 하늘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빠 기억나요? 물론이지. 아빠는 하늘이를 정말 사랑했어. 그러면 아빠가 하늘이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럼.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하늘이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어.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이거 아빠가 쓴 거라고 했어요. 아이가 들고 있는 건 민수 유언장의 한 페이지였어요. 아빠가 하늘이에게 쓴 편지 부분이었습니다. 하늘이가 그걸 꼭 쥐고 다녔다니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을까 싶었어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났어요. 정은이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용기를 내서 찾아뵀어야 했는데.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너를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제 함께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같이 살자.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3년 만에 보는 아이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도 따뜻한 한 끼 감사합니다.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봉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김형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같이 온 사람들한테 말하고 올게. 김형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가족을 만났다고 먼저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김형이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만수야.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데. 고마워요, 김형. 덕분에 가족을 찾았어요. 김형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 그게 민수도 바라는 일일 거야. 정은과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두 사람 모두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제 집으로 가자. 정은이 망설이며 물어봤어요. 아버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가 갑자기 들어가면. 뭐가 괜찮지 않겠어? 원래 우리 집이잖아. 하늘이가 신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집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전에 와봤잖아. 기억 안 나?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가서 보자. 할아버지가 하늘이 방도 만들어줄게.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도 하늘이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텔레비전 있어요? 있지. 하늘이 보고 싶은 만화도 볼 수 있어? 진짜요? 와. 아이의 순수한 기쁨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작은 행복들을 제가 놓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정은아, 뭘 그렇게 생각해? 정은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냥 꿈 같아서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우리 집이 새삼 반가웠습니다. 하늘이가 집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진짜 커요. 그럼 할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거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이 너무 을씨년스러웠어요. 혼자 살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거든요. 미안해. 집이 좀 어수선하네. 정은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청소도 하고. 아니야. 우리 함께 하자. 이제 가족인데 혼자 할 일 없어. 하늘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민수 사진을 발견했어요. 아빠다. 아이가 사진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만지며 말했어요. 아빠, 하늘이 할아버지 찾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하늘이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싶었습니다. 정은도 사진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민수 오빠, 이제 아버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민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미안하다. 내 뜻을 제대로 몰라줘서 이제라도 가족들 잘 돌볼게. 그날 점심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먹는 식사였어요.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꿀맛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밥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제가 일을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당분간은 하늘이 치료에만 집중해. 돈 걱정은 하지 마. 하지만은 무슨. 가족인데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하늘이 방을 정리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쓰던 방이었는데 그동안 창고처럼 쓰고 있었거든요. 하늘이가 신나서 이것저것 만져보며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건 내 아빠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야. 진짜요? 아빠 것이에요? 그럼 이제 하늘이가 가지고 놀아도 돼. 하늘이가 장난감을 안고 좋아했어요. 아빠의 흔적을 만진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정은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먹게 됐습니다. 맛있어요, 정은아. 역시 내 음식이 제일 맛있어. 정은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해서 어색해요. 어색할 게 뭐 있어? 원래 우리 가족이었잖아. 하늘이도 밥을 잘 먹었어요. 그동안 제대로 못 먹었는지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못 나눈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정은이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얘기해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늘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말이에요. 듣고 보니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도와줬어야 할 일들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하늘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민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밤늦도록 이야기했어요. 3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하늘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있을 거죠? 당연하지.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야. 하늘이가 안심한 표정으로 잠들었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정은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늘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무슨 후회? 저희를 받아주신 거요. 무슨 소리야? 가족을 받아준다는 게 말이 돼? 정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나도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랐어.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서울역에서의 그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기적 같았어요. 만약 김형이 봉사활동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 목소리를 놓쳤다면, 저희는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병원 치료도 잘 되고 있어요. 빈혈이 많이 좋아졌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은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편안한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변했어요. 사람들을 다시 믿게 됐고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가끔 민수 생각을 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요. 이렇게 좋은 가족을 남겨줘서 고맙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서울역에서 봤던 그 아침 햇살처럼 저희 가족에게도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